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은 한국에게 절을 해야 했다. 2. 중국 경제는 마비될 것이다. 3. 전 세계의 독보적인 수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지만 그동안 유독 미국 방산시장에서만큼은 활약이 미미했는데요. 워낙 독자적인 시장 구조가 잘 갖춰진 데다가 타국산 무기체계를 깔보는 거만한 시선이 미국 내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K방산이 국제방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미국의 꼿꼿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그 먼저 고개를 숙이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간 거래 규모만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입니다. 누구나 군침 흘릴 만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요. 그러나 미국 방산시장에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하여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달 대상 제품의 원가에 미국산 구성품이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이를 넘지 못하면 무려 50%의 할증이 붙어버립니다. 사실상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깡패짓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불이익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가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제안해도 미국산 장비에 비해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콧대 높던 미국이 자존심을 한 수 줬고 대한민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은 RDP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무기체계 등을 수입할 때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뒤에 걸면 귀걸이식 졸속행정 같지만 이 RDP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희생하더라도 추가 지불 금액 없이 도입할 가치가 있는 나라의 무기체계에만 RDP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인정을 받을 만큼 K방산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원활히 자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2월 21일에서 23일 서울, 구미, 창원 일대에서 FCT 프로그램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FCT, 일명 해외 비교 시험은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조달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 평가하고 이후 군의 요구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미국 내 국방 조달로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군의 소유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반대로 말해 한국 입장에서 FCT는 국내 방산업체의 훌륭한 무기체계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표적으로 LIG 넥스1의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도 FCT를 통해 톡톡한 홍보 기회를 얻었는데요. 2019년 10월 FCT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공은 미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진행된 비행 및 사격 시험과 현장 실사 등 다수의 검증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시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비공은 미 국방부 측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열발을 모두 명중하며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덕에 비공은 202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입한 2200 고속정에 탑재되었는데요. 2200 고속정이 프랑스에서 건조된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장체계가 탑재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비공의 성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공은 2022년 FCT 장비로 선정되며 정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디펜스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우스 맷도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되면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이번 FCT 행사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작년 한 해 방산 수출액만 2020년 대비 5.7배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국방부는 몸이 달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적극적으로 국내 방산기업의 FCT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 국방부는 이번에 방한한 FCT 팀에 육해군과 군종은 물론 특수전사령부 소요군까지 포함했는데요. 특히 FCT 프로그램만을 위해 정부 간 회의를 포함한 별도의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도 결국 대한민국이 공략에 성공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T-50 훈련기가 미국 진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고등훈련 기전 수립 문기 시장은 대한민국의 T-50을 비롯해 영국 호크, 이탈리아 M346, 러시아 야크 130, 중국 JL10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종도 속도와 공중 기동성, 확장성 측면에서 T-50을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쟁 기종이 말 그대로 연습을 위해 훈련기로 설계된 반면 T-50은 전투기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동급 대비 성능 면에서 T-50은 우월하다 못해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미국마저 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T-50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우수한 성능은 수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의 주목도와 반대로 T-50은 방산 시장에서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전투기급의 높은 성능이 곧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T-50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영국, 아르헨티나 등이 신형 군용기 입찰 경쟁뿐만 아니라 미 공군 TX 사업 수주전에서도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2016년 미 공군이 1950년대 도입된 T-38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카이는 T-50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T-50A 모델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 문제로 보잉사부 컨소시엄에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FA-50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번엔 미 해군이 반응을 보인 건데요. 미 해군은 전술훈련기 후보로 T-50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T-50 도입을 위해 록히드 마틴과 이스라엘 레이더 생산업체 엘타의 관계자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T-50 개발에 있어 록히드 마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하에 록히드 마틴, 엘타 3사가 개량된 T-50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록히드 마틴은 지난 2022년 중순 카이와 T-50 판매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에서 카이와의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상향시켜 T-50 계열 훈련기의 제작과 마케팅은 물론 기체 개량, 공장 신증 설득 전 분야에 걸쳐 미국 대리점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전 세계 1위의 초거대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이 T-50의 판매력을 인증한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게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번 대한민국 T-50을 제쳤던 T-7A가 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미 T-7A를 선정했던 미 공군이 추가로 280여 대의 고등훈련기 추가 소요를 발표할 정도인데요. 보잉사부 컨소시엄이 약속한 T-7A는 약속과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조한 신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보잉과 사부는 T-7A의 양산 모델 개발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 공정 단순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비 등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첨단 항공우주 기술의 집대성을 내세웠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전 세계를 긴장시킬 세대교체 훈련기가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잉과 사부는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검증조차 안 된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개발비 절감을 위해 개발 과정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실물 기체 실험을 생략하는 황당한 개발 전략 탓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바로 실속과 기체 진동 문제였습니다. 특히 실속의 경우 주익을 통과하는 와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항공기가 양력과 조종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데요. 보잉은 소프트웨어로 T-7A의 비행 성능을 제한하여 워류 간섭 현상을 완화했다고는 했지만 이미 신뢰도는 박살난 상태입니다. 결국 날개, 동체 형상 등의 전면 재설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비용은 물론이고 도입 시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미 공군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차세대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미 공군이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 제시한 핵심 요구 조건에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연료 소모를 감당할 대용량 내부 연료 탱크를 갖추는 건데요.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과 운용이 가능한 미성 컴퓨터, 다기능 레이더 등과 전투기의 빠른 납품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산 시장에서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건 T-50A뿐입니다. T-50A는 기존 T-50을 전면 재설계의 연료 탱크 용량을 크게 늘리고 공중 기동성을 향상한 모델입니다. 첨단 항공전 자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 스티미 T-50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공중 기동성 역시 수준급입니다. 게다가 이미 안정적 생산 체계도 갖추고 있어 주문만 하면 즉각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에 T-50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미 해군 신형 함재기인 F-35C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T-45는 첨단 기종을 위한 조종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T-50은 경공격기인 FA-50을 토대로 만든 기종인 만큼 미 해군이 차기 전술훈련기로 요구하는 높은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카이가 록히드 마틴 및 델타와 함께 T-50 전자전 능력을 업그레이드 향상시킨다면 미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텐데요. 가능성은 이미 차고 넘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T-50이 승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이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린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매일같이 새롭게 발표되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이 상당히 긴장하며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이라 노심초사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연합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러시아를 향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정책적 방향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중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견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한국의 이페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제2의 사드보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허를 찌르는 반격에 중국은 크게 당황하며 한국과 무한한 경제적 협력을 원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어떤 엄포를 놓은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왜 한국에게 자세를 굽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승절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공세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최첨단 방어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도네츠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을 완전히 포위선멸하면서 5월 16일 현재는 하르키우 전역을 완전히 탈환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지움 지역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돈바스 탈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돈바스 칠러 반군과 결탁한 지역마저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는 것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 모든 사태를 계획하고 준비한 푸틴은 대통령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대로 서방에게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타겟은 중국이 될 것이며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는 그동안 서방 세계로부터 탈취한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으로 막대한 발전을 해온 중국이 무역 흑자금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서방 세계를 겨냥해 군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대로 교육시켜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며 그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이익 보는 것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적대적인 서방국들로부터 나오고 있기에 적대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는 15위권 밖으로 사실상 중국 무역에 있으나 만화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군사 대국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페프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정한 자유무역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고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주도의 랩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일본 주도의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준비 중인 이페프는 위 두 가지 플랫폼을 뛰어넘는 관세 철폐와 미국 주도의 무역 촉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랩과 CPTPP가 가지지 못하는 이페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미국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내는 만큼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베트남마저 미국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협력 플랫폼에서 미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이페프를 만드는 목적은 참여국들에게 미국 시장을 개방할 테니 중국을 견제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페프가 실현되면 중국 경제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페프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페프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중국에서는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제2의 사드보복을 보여주겠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할테면 해보라는 태도로 강하게 나오자 러시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일축하며 한국과 무한한 협력을 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역 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중국 무역 흑자는 243억 달러로 전체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과 소비재에서 양국이 서로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거 2016년처럼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겠다며 한국산 화장품이나 소비재 그리고 문화를 금지했지만 정작 한국산 반도체는 사상 최대 폭으로 수입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중요한 산업용 소비재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보복을 하겠다며 반도체를 수입 금지하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국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급하게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 같은 공급자 우위 상황에서 수요처 찾기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칩을 주문해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납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해외 업체들을 제외하고 중국 자체 기업들만 포함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늘어나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다른 시장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K-팝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을 보유 중이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을 휩쓸면서 수십억 인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외된 지역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1위를 휩쓰는 와중에도 한알령을 한답시고 한국 문화를 억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게 들키지 않게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한국의 첨단 산업과 문화산업부터 대부분의 산업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중국이 한국과 교류를 끊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중국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미국 주도의 이페프가 발효되면 한국에게 인도 시장과 아세안 그리고 남미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비해 관세 우위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것은 저렴한 가격과 품질 덕분이었는데 이페프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훌륭한 한국산 제품들이 무관세로 저렴하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의 경우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관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중국산 제품은 점점 도태되면서 최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반면 한국산 제품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으로 인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동시에 최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현지 시민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세 등의 이유로 비싸서 사용하지 못했지만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국 제품에 비해 완전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 시장도 한국이 완전히 접수하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통하게 되어 일종의 갈라파고스처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고립이 지속될수록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지금처럼 군사력을 앞세워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무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발전하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그 파이는 중국 이외의 협력국들이 나눠 가지며 글로벌 시장 경제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상하이 봉쇄 51차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와 공급망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아세안의 정상회담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포위망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의 실적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포기하면서까지 높은 수준의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수준으로 예상하며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돌입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비슷한 3% 수준이지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로 향해 가고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1만 달러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정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사드보복 당시와 같은 경제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의 대응에 오히려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급 폭격기, 보병소대 공격 헬기. 말도 안 되는 별명이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토록 위험한 시기에 F-16을 지원받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 공군 전력이 저열한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아주 놀랍고 단순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대드론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막힌 대드론 전술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차기 대드론 요격 무기 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드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우크라이나군의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을 700개나 지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스위치블레이드가 놀랄 만큼 엄청난 스펙의 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대인용 모델인 스위치블레이드 300을 기준으로 공격 범위는 고작 10km, 작동 시간은 15분에 불과한데요. 더군다나 길이는 약 50cm의 구경은 76m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스위치블레이드는 기대 이상의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스위치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러시아군 탱크나 FSB 요원을 암살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위치블레이드의 가격이 약 766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는 전차치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지만 그런데도 1대당 가격이 15에서 20억 원에 육박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이 T-72 1대를 파괴하는데 스위치블레이드 228대를 갖다 박아도 본전치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당연히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까지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스위치블레이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지원한 물량이 고작 700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작전 시간도 15분 남짓으로 아주 짧기 때문에 한번 출격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공격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의 스위치블레이드를 소모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대로 된 군사용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군보다 러시아군 쪽이 더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샤헤드 136과 잘라 란쳇이 대표적인데요. 샤헤드 136은 전장 3.5m, 전폭 2.5m, 탄두 중량만 30에서 50kg에 작전 반경은 1800에서 2500km에 달하는 제법 큰 중형 드론으로서 전술 미사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주로 타격하고 있는데요. 반면 란쳇은 전장 1.6m, 탄두 중량 3kg의 비교적 작은 드론입니다. 타격 범위는 약 5km, 작동 시간은 40분으로 스위치블레이드보다 장시간 운용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나 포병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이러니 드론을 보고 중대 폭격기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전쟁을 통해 진화하고 있는 건 러시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손 놓고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드론에는 드론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론의 무서운 점이 등장합니다. 드론은 군용이나 민간용이나 위력 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건데요. 당연히 민간 드론이 군용 드론보다 훨씬 느리고 탑재 중량도 훨씬 적지만 어차피 대공 방어망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 오메가 대원이 대전차 로켓 탄두를 탑재한 경주용 레이싱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경주용 드론 같은 경우는 속도도 충분히 빠르고 조작 가능 범위도 넓다 보니 훌륭하게 군용 드론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은 민간 드론을 개조해서 물량에서부터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로지 숙련된 병력을 보유한 우크라이나군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드론 헌터입니다. 사실 이건 말만 거창하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그저 레이더에 드론이 포착되면 해당 지역으로 기관총을 올린 트럭을 타고 달려가 냅다 대공함항을 구축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구닥다리 방법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드론 헌터 운영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이미 양측 병사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무기체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박격 드론이 자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대부분 자폭 드론으로 변경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서글픈 얘기지만 이제 박격 드론의 공격 정도는 병사들이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격 드론은 채공 시간이 짧아서 발견된 주변 지역만 피하면 회피가 가능한데요. 반면 자쪽 드론은 조종사의 숙련도에 따라 때로는 초정밀 미사일보다 정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대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병사들을 모아서 드론 헌터팀 수백 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채공 중일 때 비교적 느린 드론의 약점을 이용해서 대공황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전시 상황이라 민간인 피해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도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바로 이 도비탄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드론 격추 방법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른바 어헤드탄입니다. 시한신관을 장착한 포탄에 수백 개의 텅스텐 자탄을 탑재해서 효과적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신개념 대드론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하르키우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30mm 고폭탄 한 발로 드론을 격추할 확률은 고작 0.02%에 불과한데요. 최소 3,465발은 쏴야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어헤드탄의 한 발 사격 시 격추 확률은 0.85%에 달하는데요. 수치상으로는 81.5발이면 드론 1대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30mm 고폭탄 대비 42배 이상 높은 효율입니다. 민간인 피해만 아니라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 민간인 피해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탄약 제조업체 풍사는 201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30mm 어헤드탄을 연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요 제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 영공수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딜레마에 빠진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도 곧 해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스마트한 방법에 결국 성공한 것입니다. 바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인데요. 지난 1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 이번 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격 시험 결과 책받침 크기의 물건까지 다 잡아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격추 방법은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실전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빔 같은 경우 20kW급 출력으로 이스라엘 영공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출력은 같지만 사거리는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2015년부터 장기 소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걸 우리 군에서 중기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 덕분에 2023년 배치를 노려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직 치명적인 문제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의 예산이 연구개발에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산을 위해선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드론은 적성국의 적대 행위뿐만이 아니라 테리에도 사용될 수 있는 실제적 위협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를 잊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